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광주은행 이 강당을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강기정입니다. 국회의원 생활한 지 딱 10년째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을 만들면서부터 입법이면 입법, 예산이면 예산, 투쟁이면 투쟁의 과정에서 한치도 소홀함 없이 달려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로부터도 박수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선 패배, 호남 차별 고립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호남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역주의를 이야기하면, 호남을 이야기하면 지역주의에 갇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렸습니다. 호남당, 호남 대선 필패론, 탈호남, 호남 물갈이론, 호남 중진 사퇴론,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호남은 지역이 아닙니다. 호남은 가치이자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의 매우 오래된 미래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호남은 승리한 경험이 많습니다. 80년 5.18 우리가 갇혔을 때, 고립됐을 때 빛나는 세계의 민주주의로 우리는 확실히 부활했습니다. 90년 3당 합당으로 우리 호남이 갇혔을 때, 김대중의 정권 교체로 우리는 확실히 되살아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호남, 지금의 광주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찬란한 호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시작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절대 가지지 마시고 함께 9번의 투표를 모두 해주시고 가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전에 1187명의 시민에게 물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시민 1187명의 생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광주 시민 1187명을 대상으로 조사됐습니다. 1187은 무등산 정상 높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먼저 호남이 위기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58.3%가 위기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호남 위기 원인에 대해서는 정권 차원의 차별과 소외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권력구조와 지역주의, 그 다음으로 호남의 정치력 약화 순이었습니다. 호남 정치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호남의 정치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호남을 대표할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에 72%가 없다고 답했고, 56%의 시민은 호남의 지방자치가 타 지역보다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남 살리기 운동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절대 다수인 80%의 시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다. 1187명 시민들은
그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시간 20여 분 동안 7번에서 9번의 투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투표기가 아마 나눠지고 있는 중입니다. 호남의 위기, 우리 오승용 정치학자로부터 호남의 위기가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승용 교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위기의 호남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대표 발제를 맡게 된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는 오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림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호남의 상황을 아마 가장 잘 이 그림이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폭풍우에 휩싸인 배와 같은 처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장과 선원과 승객들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내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배는 폭풍우에 침몰하게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나 정당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의 맷집을 어떻게 키워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것인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고민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맞댄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이 위기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감기에 걸렸는지 아니면 배가 아픈 것인지 암에 걸렸는지 어떤 병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가, 호남의 위기가, 위기라는 인식은 있지만 이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위기의 대안들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많이 정겨운 사진입니다. 1971년도 대선 후보 당시 김대중 후보의 사진입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호남을 대표할, 그리고 호남을 대표해서 한국 정치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만들어내지, 발굴해내지도 못했고 키워내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호남의 리더십 복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옆에 페이지를 이고 가시는 할머니의 모습, 요즘 아마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거리를 지나다 보면 이런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의 고용률은 광역단체 중 최하입니다.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긴데 임금은 전국 평균보다도 30만 원 이상 아래에 있습니다. 더 낮다라는 거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인구의 약 4%로 전국 3위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좋은 경제지표는 대부분 하위권이고 나쁜 경제지표는 대부분 상위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호남이 위기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멋진 사진이지 않습니까? 이 사진은 충주호 사진입니다. 근데 최근 충주호보다 더 유명한 호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영충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충호가 요새 화제입니다. 호수 이름이 아니고요. 충청 인구가 호남 인구를 초월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름하여 영충호 시대가 도래했다고 충청 지역에서는 대단히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호남 시대가 아니라 영남과 충청의 시대고 호남은 충청의 뒤에 위치하게 됐다라는 거지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영충호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인구가 왜 줄어들까요?
인구가 왜 줄어들겠습니까? 네, 우선 인구가 줄어든 첫 번째 원인은 교육 여건 때문입니다. 많은 10대 우리의 우수한 인재들이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고등학교를 찾아서 타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고용,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용 조건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지역보다 잘 살 수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더 나은 지위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남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은 찬밥이 되겠죠. 9.8%입니다. 유권자 비율이. 누구도 호남에 와서 진지한 약속을 하지 않을 겁니다. 1988년 13대 국회 이후로 호남의 국회의원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30명인데요.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몇 명이 줄어들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충청권에선 국회의원 수 늘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요? 예산 배분이 안 됩니다. 호남의 예산 누가 챙기게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챙기게 됩니다. 예산 배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찬밥 신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 당장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호남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일간베스트 혹시 일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쁜 놈들이죠? 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홍어라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들은 7시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왜? 한반도 지도에서 보면 호남이 7시 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굉장히 호남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배 현상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일배 현상에 대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 앞장서야 될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호남에 의해서 호남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일배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남이 섬이 되고 있습니다. 신안에 있는 무인도 사진인데요. 호남의 처지와 똑같습니다. 갇혀버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왼쪽에 있는 게 19대 총선 당시의 결과입니다. 선거 결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18대 대선 결과입니다. 호남을 제외하고 빨간색으로 남과 북이 통일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정말 호남은 정치적으로 섬이 되고 있고 이미 섬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호남이 섬이 되고 있고 갇혀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먼저 혁신을 해야 되겠죠. 민주당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호남당이 호남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호남 살리기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반성하고 혁신하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노력해야 됩니다. 호남에 와서 당선을 위해서 표를 구걸할 것이 아니라 호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비전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호남은 결코 기득권 세력이나 낡은 세력이 아닙니다. 혁신 세력이었고 항상 한국 정치를 주도했던 세력이었고 지금도 정권에 의해서 차별받고 있는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정치권이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호남 내에서 민주당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호남의 한 중진 의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 호남은 3선 이상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슬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남은 물갈이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주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채찍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호남을 살리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한두 명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
사진으로 보시듯이 영산강 사업으로 호남의 오랜 수건을 풀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 꼭 지키는 대통령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볼까요? 먼저 왼편 한번 보시겠습니까? 올해 영호남 세해 고속도로 사업 규모입니다. 호남이 영남의 10분의 1이라도 됩니까? 안 되지요?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선 출신지별 분포, 공직자 출신지를 보겠습니다. 호남 인사라고 하면 예전에는 호남 출신의 인사가 호남 인사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오니까 본적지도 아니고 원적지가 호남이면 호남 인사로 분리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오니까 본관이 호남이면 호남 인사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총국입니까? 결국 남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지요. 물론 남이 우리를 차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별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 혁신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남은 예전부터 경제력으로도 안 됐고 권력으로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 다른 지역에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지역은 하지 않는 혁신적인 것, 혁신적인 사고, 혁신적인 행동, 선도적인 가치들을 호남은 끊임없이 내세우고 항상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남이 가지고 있는 지식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누르는 애플의 혁신 능력이 바로 호남이 지향해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남은 남탓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운동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호남 살리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방선거와 지방선거 이후로 호남 살리기 운동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까지는 혁신적인 의제를 채택해서 정당과 후보자들과 공유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방 살리기 이후에는 풀뿌리 단위까지 조직화를 추진해 나가고 지방 살리기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시작했지만 전남과 전북으로 확산되고 호남에서 시작됐지만 영남과 강원까지 확산시켜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의제들을 말이죠. 광주의 경쟁력은 산업이 아니라 혁신입니다.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행동입니다. 지방자치의 광주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들은 하지 않고 광주가 먼저 하고 모델을 정립해서 다른 자치단체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 이것이 지방자치 광주 모델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호남의 자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 해도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호남 차별을 극복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 발전하는 것은 저는 기념관을 세우는 것이 그 올바른 해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던졌던 그런 혁신적인 의제들, 1997년 정권 교체 당시에 이 한국 정치 그리고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보여줬던 시대적인 통찰력들을 다시 일깨우는 것, 이게 진정한 김대중 정신의 계승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학원대학교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강기정 의원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시장 후보께서 이 공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시죠? 네. 나중에 변명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박수로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시죠. 요 교수님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네. 지방선거 공천혁명이 필요합니다. 책임공천제도 이행이 되어야 되고요. 당내 결선에 결선투표제 도입돼야 됩니다. 광역의 혁신 공천 필요합니다. 실현 가능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살리기 의제 채택 운동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호남 살리기, 지방 살리기 대의에 동감하는
모든 정당과 후보자와 함께 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호남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인구 유출 억제를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구 유출의 원인은 교육과 고용입니다. 떠나는 호남에서 떠날 필요 없는 호남으로, 되돌아오는 호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남북의 경우 귀농, 귀촌 장려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호남 살리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해야 될 겁니다. 언제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습니다. 12분 동안 이 많은 얘기를 해주신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잘 들으셨으려 봅니다. 오늘 자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묻고 또 묻고 답하고 투표하는 이런 일의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투표기 다 받으셨습니까? 사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기 사용법 안내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티지 2618 사주님 안내 데스크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면의 화면에 질문과 보기가 나오게 됩니다.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보기의 번호를 누르시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재투표가 안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의 장비입니다.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실하면 20만 원씩 제가 그 주체에 내야 됩니다. 저에게 돈을 주시든지 분실하지 않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험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버스로 왔다 1번, 지하철 2번, 택시 4번, 걸어서 6번. 투표해 주십시오. 번호를 눌러 주십시오. 네, 자가용이 단연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곳에 자가용 잘 타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도 네 분이나 있으십니다. 네, 이 자리에 안 누르신 분은 어떻게 오신지를 모르고 지금. 오늘 자리는 480석을 준비했습니다. 투표기는 600개를 준비했고요. 그런데 지금 자리가 지금 다 앉지를 못해서 밖에 서 계신 분들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투표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보조 의자까지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는 계시면 480분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예. 번호를 누르시고 OK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되신 분은 주변에 파란 조끼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광주은행은 주차장이 300석입니다. 그런데 벌써로 지금 하단에 오늘 내빈 소개가 없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하단으로 이렇게 성함과 대표 직함을 써놓습니다. 지금 100여 분 정도가 아직 투표를 안 하셨는데요. 해당하는 번호를 누르시고 OK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번호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가 되신 겁니다. 지금 계단에 계신 분들께는 서 계시거나 계단에 계신 분들께는 투표기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요. 좌석에 계신 분들만 투표가 가능하시도록 조치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좌석이 480석이니까 딱 480이 이제 75분만 더 투표를 해주시면 투표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투표하시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C 버튼이 있습니다. C 빨간색으로 C 영어로 C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숫자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험 투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덜 누르신 분들
그리고 아직 카운트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계속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자가용으로 255분이 오셨고 자전거가 12분, 지하철도 많고 버스도 많이 오셨습니다. 택시도 많이 오셨고 아무튼 휴일 오후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저로서는 더욱더 감사드리고 오늘 아무튼 이왕에 발걸음 하셨으니까 끝끝내 끝날 때까지 이 자리 그대로 계셔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투표입니다. 앞서 정치학자 오승용 교수님께서 호남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남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지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호남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호남의 정치력이 과거보다 약해졌다. 2번 정권 차원의 차별이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3번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로 인한 경제 위기다. 4번 호남 지역 내부의 위기 극복 동력 상실. 5번 잘 모르겠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C를 누르신 다음에 번호를 누르시고 OK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One day more, another day, another destiny. This never-ending road to Calvary. 화면이 잘 These men who 보이시나요? seem to know my crime will surely come a second time. One day more. 다시 이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호남의 정치력이 과거보다 약해졌다. 2번은 정권 차원의 차별이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3번은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로 인한 경제 위기다. 4번 호남 지역 내부의 위기 극복 동력 상실이 문제다. 잘 모르겠다는 5번입니다. 네, 이와 같은 여론조사는 이 팜플렛 여론조사의 두 번째 해당되는 그래프입니다. 여론조사 팜플렛 두 번째에 보면 시민들 1187명에 대해서 앞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정권의 차별 소외가 38.2%로 가장 많고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권력 구조 지역주의가 25.2%, 그리고 호남의 정치력 약화가 19.4%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480여 분 중에서 한 20여 분 아직 투표를 안 해주고 계신데요. 혹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옆에 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454분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약 20여 분이 투표를 안 하셨다고 보는데,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4번 호남 지역 내부의 위기 극복 동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9.7%. 이거 명수 다시 명수로는 나오지 않는데 9.7%. 인구 유출에 따른 경제 위기 21.6%로 나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떠세요? 네, 보통 위기라고 하면 심리적인 요인들이 가장 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는 외부적인,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부적인 차별보다도 내부에서 스스로 대안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더 위기라고 느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 대선 이후에 실망하고 어떤 방향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한 21.6%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호남의 정치력이 약해졌다 17.4%. 이것도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17.4%로 많습니다. 네, 다음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이 점은 호남의 위기였고 호남 정치의 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호남의 위기, 이번에는 호남 정치의 위기. 이 점에 대해서는 투표 전에 준비된 두 분의 토론자가 있습니다.
광주 NGO 센터 서정훈 센터장과 5.18 기념재단 허연식 전 사무처장 3분간 발언 기회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정훈 센터장님, 네, 바로 말씀하세요. 네, 서서 해주시면, 뒤로 돌아서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네. 저는 오늘 여기에 오면서 왜 이 시간에 호남 정치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까? 그리고 1187이라고 하는 무등산의 정상의 그 높이인데 그 수치를 또 이렇게 끄집어 넣었을까?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호남을 이야기한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시는 걸 상당히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저 또한 머리가 무겁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에서 했던 것을 정리하기로는 호남의 위기는 저의 생각으로는 호남 정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호남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는 어제 오늘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것이 또 현행 지방자치가 이렇게 되면서 쉽게 극복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호남 위기는 바로 정치의 위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호남의 정치의 위기는 우리 다 아시는 바대로 우리 지역의 기반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혁신과 변화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것이 결국 절망으로 이렇게 쌓인 것이 아닌가. 민주당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봤지만 집권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명박 박근혜 이후에 또 여권이 더 집권을 해나가는 강한 벽을 쌓아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절망 속에서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혁신과 변화가 절망에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기에 와 계신 단체장님도 계십니다만은 민주당이 나무 탓하기 전에 사실은 지방자치가 지어진 이후에 우리 쪽 지역이 얼마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방자치를 잘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긍정적이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적으로 주어진 것에서부터 우리 호남 지역이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우리는 줄기차게 지방자치를 쟁취해가지고 왔는데 제도적인 한계를 뚫지 못하고 있고 그 주어진 한계 속에서나마 차별적인 어떤 우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역시나 정당의 역할인 민주당이 대책을 긴급하게 수립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탓도 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선출직에 대한 우리 호남민들에 대한 굉장히 절망적인 의식들이 바닥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호남의 국회의원들은 정말 큰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호남의 현재 정치적 현실, 김대중 대통령의 그 쌓아올린 정치력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스스로들이 정치적 어떤 진출을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협력하지 못하고 협동하지 못하고 머리알처럼 흩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서부터 지방의 선출직에 있는 분들도 우리 시도민들에게 감명 깊은 그런 행정과 또 의정 활동을 못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이 벽이 큰데요. 제 생각하기에는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당과 이 선출직들의 큰 절망이 컸기 때문에 정치적 위기라고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우리 서정훈 NGO 센터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셨어요. 시간을 안 보시니까 오버됐습니다. 시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해서 허연식 전 5.18 재단 사무처장님께서 3분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다리가 감사합니다. 불편해서 그냥 좀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토론회가 우선 민주당의 변화를 갈망하는 지역의 요구 그리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길을 묻는 민주당이 만났다라고 하는 데서 의미를 좀 찾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를 비롯한 호남의 그 정치 시기는 사실상 제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의 막가파 정치도 문제지만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능, 이것도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안철수 신당, 흔히 말하는 안풍의 진원지는 새누리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런 뼈아픈 민주당의 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환골탈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남의 정치 희망 내지는 변화와 혁신의 본질은 무엇인가?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오늘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만은 차세대 리더의 발굴, 성장 이 부분에 관한 노력이 사실상 전무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들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오승용 교수님께서도 발제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김대중 이후에 호남의 정치, 정서 이런 것들을 결집할 수 있는 인물이 사실상 부재했습니다. 그러면 차세대 지도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성장하도록 할 것인가? 저는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시민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집단지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대의 변화, 달라진 환경에 맞는 지역과 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을 발굴하는 이런 사회적인 노력이 동시에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집단 지성과 민주당의 정책 기능이 치열하고 더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깨끗하게 준비 과정을 착실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광주는 두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88년 총선으로 기억이 되는데 88년 총선 때는 민주당에서 그때는 정당의 이름이 달랐습니다마는 제야의 몫으로 공천을 할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열린 우리당이었습니다. 물론 50 청문회와 같은 성과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의 정치적 요구를 수렴하지도 못했고 지역과 중앙 정치의 가교 역할도 이분들이 제대로 못하면서 실패했습니다. 지속되지 못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집단 지성과 민주당의 정책적 기능이 결합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볼 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공천의 원칙, 그 다음에 공약, 이것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원칙을 정하고 공약을 개발해서 이것을 정당에 제시하는 이런 과정을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하연식. 예,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아마 두 분이 대표 발언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할 이야기가 참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그걸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정치의 위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표 제안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는 현재 호남 정치의 위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 민주당의 변화, 혁신이 부족하다. 2. 호남의 대표 정치인이 없다. 3. 담론 생산과 의제 선도력이 부족하다. 4. 잘 모르겠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세 번째 하는 투표라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올라가는 속도가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훨씬 빨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 현명하신 광주 시민들이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서정훈 센터장님과 허연식 전 처장님의 발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의 변화, 혁신 부족에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고 계십니다. 서정훈 센터장님 굉장히 아쉬우시죠? 제가 앞에서 해보니까 시간 정확하게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우리 허연식 전 처장님의 공천 원칙과 공약을 함께 만들어가자.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건가가 아무리 좀 더 연구 이후 후속 과제로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토론자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민주당의 원인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담론 생산 의제 선도력 부족. 이 예시는 주로 이런 겁니다. 광주가 이슈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공론화하는데 매우 느리다. 소통이 좀 부족하다. 갈등이 있으면 치유하는데 좀 늦다.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으로 세 번째 항목을 예시를 했습니다. 네,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제 발제 시간에 제가 가장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정작 투표에서는 제일 낮게 나와서 제가 아무래도 발제를 잘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435분 투표인데 이 애초에 시나리오대로면 480 이상이 투표를 해줘야 정상인데 지금 계속 몇 분들은 눈으로만 즐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투표에 불참하는 것도 정치적인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불참하셔도 됩니다. 네. 잘 모르겠다. 5번 기권이 있는데 나머지 480 마이너스 440 40여 분은 기권으로 보겠습니다. 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호남 정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을 민주당의 변화 혁신 부족으로 40%로 듣고 있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고 우리 이 자리에서는 38%가 민주당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39.5% 거의 비슷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40분이 예. 투표하셔서 38% 사람으로 몇 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 투표를 안 하신 40분 계시는데요. 굉장히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한 옆에서 아무리 재촉해도 나는 투표하기 싫다. 네, 교수님 이 결과를 보시면서 저희들은 예측할 때 호남의 대표 정치인도 없고 호남의 정치력이 좀 복원돼야 된다라는 축에 많은 분들이 이 투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계속 좀 두시죠.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투표 결과를 계속 띄워주시죠. 네,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아마 이 민주당의 변화 혁신 속에 민주당의 리더십 문제도 좀 함께 녹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강기정 의원님 민주당 국회의원이셔서 제가 민주당 부분은 가능하면 지적을 안 하려고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옆에서 비판하는 게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예. 마이크를 좀 주시죠. 자, 좀 이따 발언하시고 여기 하시고 바로 발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발언하시고. 네네. 통계 수치가 마이크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사전에 조사했던 여론조사 결과와 여기서 지금 올라와 있는 수치는 현장 투표, 여러분들이 버튼을 눌러서 나온 현장 투표 결과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시죠. 네네. 자, 거기 기술적으로 거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뭐가 네네네. 잘못됐어요? 이해했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우리 공인회계사 우리 회장님, 선 회장님 마이크 좀 드리시죠. 거기 마이크 좀 주세요. 아무래도 이런 현장 투표 방식이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거고 처음에 저희들이 리허설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약간의 기술적인 오류 방금 소개 좀 해주시고. 방금 이 기술적인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상 투표인 수를 총 600분으로 고정을 해놓고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오차를 계산하지 않고 100분율로 환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선 회장님 이왕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형적인 광주 시민입니다.
목소리도 광주 시민이고 저 생긴 모습도 아주 그 한국의 DNA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그에 관련된 행동으로서 나온 겁니다. 저는 광주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국민의 정부, 우리 참여정부를 지나면서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부 거칠 때까지 선거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느낀 변화를 실현시키지 못한 민주당한테 정말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치인들 우리 민의를 대변해서 하는 분들이 정치인이고 정당인데 정치의 중요한 선거 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함이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부터 진정으로 느끼질 못했습니다. 총선 때 그랬고 대선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선거에서 질 수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선 주자하셨던 대선 후보나 또는 민주당에서 1년이 넘도록 달라진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시민들한테 또 묻고 있습니다. 지금 묻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뜨거운 민의를 바탕으로 변하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 공인회계사 선능규 회장님께서 돌출 발언,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돌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준비하시죠. 그 오류가 교정되신가요, 그러면? 교정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셔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480분 그리고 보조의원에서 총 600분이 투표를 하시고 만약 그 이상이 되신 분은 받겠다 100분의 투표기를 설치했는데 지금 그 계획대로 조금 안 된 점 때문에 투표율 환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밖에서 들어오지를 않고 계셔서 이 원래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양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지방자치를 잘하는 문제가 중요하고 광주에 도대체 호남의 지방자치 모델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론 전에 질문 투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네, 선생님께서는 광주만의 지방자치 모델이 모범적으로 잘 형성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형성되고 있다 1번,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2번, 잘 모르겠다 3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예시나 또는 질문의 추상성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점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를 먼저 누르시고 이 숫자를 자리에는 누르시고 우리 보니까 민영배 구청장님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이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코멘트 1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광훈 청장님도 계시고 또 단체장님으로 또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조호건 시의회 의장님도 계시고 조호섭 운영위원장도 투표를 안 하고 계시는데 또 박이나 우리 위원장님, 정의권 우리 교육위원장님 등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지 한번 우리 민영배 청장님 마이크 한번 드려보시죠. 아니 이렇게 곤혹스러운 자리에 저를 불러내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치적 경쟁자도 아닌데. 예, 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 모델은 정치와 무관하게 지방 행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정치 현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 모델이 바뀝니다. 다만 지방자치는
특별히 지방자치단체 장의 역량과 역사의식, 문제의식, 가치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동한다는 점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한 가지 봐주실 것은 광주와 다른 지역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보시면 민주주의 성지라고 하는 광주의 시민들의 양에 차는 지방자치 잘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 경우에. 그렇지만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광주가 시민 여러분의 그런 열망 때문에 괜찮은 편입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광훈 청장님도 변명을 좀 하실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감사합니다. 정치도 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지방자치도 아직 건너야 될 강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 공동으로 정말 책임감과 그리고 더 대우각성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잘 안 되고 있다 396분이 답해 주셨는데 드디어 482분까지 투표를 하셨네요. 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두 분이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한 분은 지금 광산구청의 최용선 정책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복지공감 네트워크의 박종민 사무처장님 두 분이 3분에 걸쳐서 준비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시민들 의견보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이 더 지방자치단체의 그 어떤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도 희망의 기대가 높기 때문에 절망의 골도 좀 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호남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주민참여 예산제라든지 다양한 주민참여의 제도들을 만들어서 그 절차적인 어떤 지방자치 제도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인 모범이 돼서 이미 전국에서 다 시행되고 있는 하나의 혁신적인 사례로 지난 15년간 그 광주 전남의 지방자치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제도적 절차적인 영역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지방자치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하던 방식을 주민 참여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끌어낼 것인지, 대의제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거기에 소속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소외된 의사를 어떻게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의사를 계속 이렇게 들으려고 할 것인지, 그리고 구정을 운영하고 시정을 운영하는데 그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야는 거대 담론이나 국가 담론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령 내 집 앞에 작은 도서관이, 내 아이를 데리고 돈을 안 들이고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소소하게라도 잘 갖춰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지금 쭉 5기까지 이어오면서 과정을 보면 큰 규모의 대규모 국제 스포츠를 유치한다든지 어떤 국제 행사, 이벤트 중심으로 크게 우리가 의사를 결집하는 어떤 행사들을 많이 유치하는 거로 지방자치단체 성과를 만들려고 했는데, 주민들은 그런 걸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아마 그 내 삶과 직결되는 문제가 이 지방자치에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과제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삶의 정치, 생활 정치의 영역이 구정과 지방자치의 핵심 의제로 등장해야지만이 이런 주민들의 소외감, 박탈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박종민 복지공감넷 사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호남 살리기 의제로 자치 강주 모델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방 정치하고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체장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대단히 죄송한데, 저는 이제 그 단체 그 지방 이 행정을 중심으로 봤을 때 과연 민주당의 정치가 있었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내부적으로 당과 행정이 그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합법적 구조라든가 어떤 의사결정의 과정 이런 게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하면 단체장 중심의 그 권력의 중심 구조를 이 배분화하는 것 이런 게 그 광주 이 지방자치 모델을 발전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이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민주당이 예를 들면은 그 어떤 뚜렷한 가치라든가 지향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에 투영시키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방정치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이 오늘처럼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권력을 특정 개인한테 의탁하는 이런 방식의 민주당 정치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어찌 보면은 그 주체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이 지방정치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선생님도 말씀드렸는데 이 내적 동력이 뭔가 이런 부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경제를 잘 살리겠다. 그러면 강주 시민들이 잘 살아갈 거다. 그런 건 뭐 이명박 정부하고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논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장점을 우리가 공동체 지향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측면의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공유경제라든가 사회적 경제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약간 부족할 수는 있지만 같이 어울려서 좀 잘 살아보자, 이런 어떤 구조와 시스템 내지는 이 뭐 경제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물론 경제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하겠지만 서로 돕고 나누는 일종의 강주만의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야지 호남의 그 살리기, 더 좁혀서 말하자면 이 지방자치 모형을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 광주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선언적으로 목표를 제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동의하는 과정,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 자체가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배부된 자료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뉴질랜드 아들레이드시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혁신가들을 해당 시에 초청해서 3개월이 됐건 1년이 됐건 살도록 하는 겁니다. 살면서 이 혁신 전문가들이 이 시를 위해서, 이 시의 혁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자발성 중요하고 창의성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 혁신 전문가들을 광주로 불러들여서 광주만의 고유 모델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도 광주의 지방자치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아이디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아이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를 하더라도 그걸 구체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광주 폴리 사업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만 시민들이 같이 기획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사업들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생활자치에서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체험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아마 우리 광주 또는 전남에서도 오신 분들이 아마 몇 분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소속하는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예전과는 또 다른 관치의 시대와는 또 다른 여러 실험들 내지는 성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당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 우리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전국에 103곳입니다. 서울시장부터 해서 제가 한 80여 분의 단체장을 만났더니 너무너무 많은 좋은 그 실험, 사례, 성과, 성공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수렴하려고 하는데 부족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자치단체 장님들, 의회 의원님들, 구의회,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아마 틀림없이 이런 사례도 있을 거다 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모아서 이번 오늘 자리 이후 6.4 선거에서는 더욱더
지방자치 모델 이걸 구체화시키는 이런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늘어지고 있어서요. 이 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좋은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면 좋은 리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6.4 지방선거에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우리 모두의 관심이고, 앞서 허연식 우리 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또 서정훈 NGO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도대체 좋은 사람을 어떻게 공천하고 뽑을 건가, 이 점에 대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두 분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순군의회 문행주 의원과 대평산업 나윤섭 대표 두 분께서 발언해 주겠습니다. 가능하면 2분 30초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예, 문행주 우리 화순군 의회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6.4 지방선거가 이제 한 넉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지금 입지를 하고 있는 많은 지방의 의원들 후보들께서 대단히 심기가 불편하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당론을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생존 경쟁에 뛰어난 우리 새누리당에서 이런 것들을 대통령 공약을 뒤엎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것을 물거품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새누리당의 그런 욕망에 편승해서 우리가 그렇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바를 서서히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의혹의 눈초리를 이렇게 받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저는 우선 중요한 좋은 후보를 뽑는 것은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기초의원은 애초에 공약한 대로 일관성 있게 국민들에게 우리 민주당이 당론에 확정한 대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새누리당이 그것을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킴으로써 국민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정당으로서 자기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광역의원의 공천 같은 경우도 아직 구체적인 어떤 내용과 방식들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 민주당에서 역대 공천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들이 중앙 정치인들의 줄 세우기 정치, 그리고 아래로부터 지역형 토호 정치인들의 발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하는 두 가지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열어놓음으로써 지방 정치인들이 어떻게 능력과 그리고 미래 비전을 갖춘 후보들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지방 자치에 참여하고 있는 후보들께서 스스로 중앙 정치에 매달리지 않고도 자력으로 충분하게 지방 의원으로 입지할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어떤 공천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관건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우리 나윤섭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발언, 네,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질문이 이 강기정 의원님을 통해서 지도부에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그러니까 평민당이 13대부터 현재까지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 그런 그 지역에서 경쟁력이 없는 그런 그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하향식 이 공천이 있는데요. 이런 공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상향식 공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향식 공천에 대한 폐단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술밥 잘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돈 있고 빽 있는 지역 토호들이 바로 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왔고 국민 참여 경선도 도입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이 시민 참여를 배제한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제도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민주당 대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는 선출직 희망자들이 당원을 늘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폐단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선출직에 출마하고자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시 선거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자기만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극복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이런 현재의 상향식 공천 당원 중심의 선거를 하려고 했을 때에 계획적인 인물, 즉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60항쟁과 광주 5.18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뽑아질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심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도부가 좀 가치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공천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광주 시민을 위해고 또 민주당이 발전하고 호남의 고립이 탈피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 앞서 말씀드린 문행주 의원께서는 공천 폐지 약속 지켜라. 광역 의원은 줄 세우기도 막아야 되고 토가 당선되는 것도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고, 나윤섭 우리 대표께서는 상향식만으로는 부족하고 특히 당원 중심으로 공천이 가는 것도 꼭 맞지 않다, 이런 두 가지, 그러면서 개혁적 인물이 어떻게 공천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발제자께서 아까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시다 그러네요. 공천개혁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방성인데요. 예전에는 총재가 다 했죠. 지금은 국민 참여 경선까지 했고, 마지막 남은 게 이제 흔히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완전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이나 총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의사결정이 반영되어서 밑에서부터 원하는 후보들이 당선되도록 하는 게 민주성을 확대하는 거고,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아있죠. 내용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안철수 신당 얘기하면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건 아마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후보를 2명 세워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후보들이 혁신적인 내용을 가지고 정말 지방자치와 한국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경쟁하기를 바란다, 이런 것들이, 즉 혁신적인 내용들을 주장했을 때 그 주장을 하는 후보들이 실제 경선될 수 있는 룰을 찾는 것, 이게 이제 앞서 발제문에도 나왔고 제 발제 시간에도 얘기했고, 아마 강기정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매니페스토 문제, 인물 지명도가 아니라 혁신 경쟁력이 반영될 수 있는 공천제도 개혁, 또 책임 공천제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고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책임 공천제 얘기를 좀 더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이 공천 관련해서 말씀하시려면 아마 100가지, 1000가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에서 상향식 공천 얘기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질문의 예시를 몇 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두 분의 토론, 공천 폐지 약속 지켜야 된다, 이건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당원 중심으로
뽑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건 좀 논쟁점으로 향후 논쟁점 놔두시고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자, 투표해 주십시오. 네, 선생님께서는 상향식 공천에 더해서 개혁 공천을 위해 이것만은 꼭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부정비리를 이유로 재선거 시 공천을 하지 않는 책임 공천. 2. 청년 등 혁신 활동가의 과감한 영입과 공천. 3. 경선 시 기명투표제 도입. 4. 경선 시 결선 투표제 도입. 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 말고도 사실은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공천 폐지, 광역의원 줄 세우기를 막기 위한 문제, 상향식 중에 배심원 투표, 그 다음에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또 우리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했던 오픈 프라이머리, 양당이 동시에 한 날 원하는 모두가 투표하는 그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 중에서 저희들이 준비한 건 4가지를 예시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가지고 있던 내용 그것도 있으리라고 보고 이 4가지 중에 선택해 주시고 4가지 중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 분은 투표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좀 더 과감한 공천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점은 근데 이런 과감한 공천과 민주적 상향식 공천, 즉 당원과 시민에 의한 상향식 공천은 늘 충돌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그 투표를 하지 않은 40분 굉장히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선 시 기명투표제에 대해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많이 선택하는 제도인데요. 투표 용지에 후보자들 이름이 보통 기록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록되어 있는 후보들을 우리는 선택을 하는데 기명투표제는 자기가 예컨대 시장을 예로 들면 이 사람이 시장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직접 쓰는 방식입니다. 네. 아까 허연식 전 사무처장께서 해주셨던 과감한 공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449분 중에 257분이 좀 더 이 절차와 방법은 연구하되 과감한 공천과 영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사람을 어떻게 공천하고 뽑을 건가의 문제 450분 투표해 주셨습니다. 51분 투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승용 교수께서 발제를 통해서 김대중 대학교를 발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 8월 우리가 광주교도소의 부지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 부지를 이런 과정에 발제됐던 문제이기도 하고 마침 오늘 주제가 김대중 정신을 어떻게 계승할 건가 이런 주제하고 일맥상통해서 이런 투표를 한번 해보는 것 어떠냐 해서 제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바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김대중 대학원 대학교 설립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시면 1번, 반대하시면 2번,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면 3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죠. 김대중 대학원 앞서 제가 발제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호남의 자산이 무엇인가? 뭐니 해도 호남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은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호남의 자산인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가? 많이 묻힌 측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있다 손 치더라도 대부분 여러분 목포에 한번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을 기념하는 기념관들이 있고 여러 시설물들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라는 게 굉장히 빈약하게 그지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킨다라는 건 단순히 김대중 대통령 1인을 어떻게 우상화하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호남 정신을 살리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김대중 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자라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혁신적인 어떤 정치 역정들, 정치 과정들을 후세대에게, 차세대 호남의 리더를 자부하는, 호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호남에 필요한 지역의 인재들을 가르치는 그런 맞춤형 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호남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내부의 우리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 그래서 김대중 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표 407분, 8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김대중 대학원 대학교 문제는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이번 광주광역시 시장 후보가 결정되면 우리 민주당의 공약으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투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호남을 대표하는 인물이 없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발언도 하셨고 투표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투표부터 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지 투표해 주십시오. 예, 선생님께서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호남을 대표할 인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면 1번, 없다고 생각하시면 2번,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면 3번을 누르십시오. 앞서 시민 여론조사하고 아마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도 시민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없다라는 의견을 지금 표현해 주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투표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시민 투표 결과는 5번째입니다. 이 자료집 뒤편에 5번째 그래프가 시민 1187명의 투표 결과였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다, 이쪽에 투표해 주셨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투표를 계속 하시면서 우리 전남대학교 신원영 교수님께서 토론이 있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교수님? 예. 투표하는 도중에 교수님 계속 말씀 있겠습니다. 예, 전남대학의 신원영 교수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 와서 보니까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30년 넘게 했는데 어쩌면 다들 말도 잘하고 그런지 정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별로 말도 잘 못하고 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정치적 리더가 없다라고 한 거 대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럼 문제는 이런 정치적 리더를 키우는 것이 지역 사람들의 바람일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큰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사회의 분위기나 토양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정치 지도자 개개인의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과 지역사회가 양쪽에서 똑같이 출탁동시란 말이 있듯이 이제 그렇게 서로 마주칠 때만이 가능하고 봅니다. 먼저 지역적 토양에 관해서 문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비판에 능했지 인정해주고 평가하는 데는 이 지역 분위기가 참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흠잡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잘 된다 하면은 만인이 잘 된다 하면 큰 인물이다 하면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 북돋아주는 지역적 분위기가 필요한 것이고, 또 의원 개개인 스스로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한 말씀 해야겠는데, 우선 저는 이걸 주문합니다. 다들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바쁘신데 열심히 하십니다. 그거 아는데 보다 더 국가적 아젠다, 큰 아젠다를 가지고 한국 사회 전체를 관주하면서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그 지역을 뛰어넘은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다는 그런 식의 큰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아젠다 발굴과 활동에 힘을 써주면은 지역을 넘어서 여러 한국 전체가 인정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야기가 꼭 이제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한번 해보려합니다만은 이 지역의 의원님들 초선, 재선, 삼선 하시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일 많이 하십니다. 근데 큰 인물로 이 김대중 이후 리더에서 국민들의 지역 주민들이 갈망하는데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나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게 눈에 띄고 한데 도지사 시장 자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거 작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실 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뛰어넘는 보다 큰 정치냐는 그런 정치 지도자를 이 지역 시민들은 갈망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늘 좋은 말씀해 주신 신현용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투표 결과 혹시 볼 수 있습니까? 화면을 고리 돌려주시죠. 네, 431분이 투표를 하셨는데 지금 1시간 15분째 행사가 진행돼서 많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리를 몇 분들이 뒷좌석에 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밖에 투표 못 하신 분들 안으로 안내해 주시고요. 10분밖에 안 가신 것 같은데. 네, 쭉 40분은 꾸준히 안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신현용 교수님 말씀대로 주변과 스스로가 함께 국가 담론을 고민하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코멘트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실은 그렇게 무거운 주제여서 이걸 많이 망설였습니다. 현재 개헌 문제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될까? 많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 같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 다음 선거에서 결과가 과연 우리가 개혁, 민주 진영이 이길 수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또 꼭 다음 선거에서 지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승자 독식의 이 권력 구조에서는 늘 싸우는 정치가 계속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치에 큰 대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그리고 지역구도 정당인 현재의 정당 구도를 예를 들면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다당제로의 전환, 이런 큰 일을 위한 선거법 개정과 개헌을 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당대표 후보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손학규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호 의원도 마찬가지고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과 일부만이 개헌을 현재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도 지금은 아니고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 또 일부는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들의 향후 과제로 논다는 의미에서 투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토론되지 않는 점 감안하셔서 투표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1번, 필요 없다면 2번, 잘 모르겠다 하시면 3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네,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투표하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시네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개헌의 필요성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개헌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고 또 개헌이 된다면 바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헌법을 보면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 로버트 다알이 지적했듯이 미국의 헌법은 굉장히 비민주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헌정체제는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면, 헌법 조항만 보면 상당히 민주적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의 헌정체계는 그렇게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헌법이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헌법을 고치면 지켜지지 않는 이런 문화와 관행은 그대로 있는데 헌법을 바꾸면 다 고쳐질까? 다 나아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입장 때문에 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필요에 대한 토론과 이 약식 의제로 갔다는 생각이 좀 틀려서 오늘 이렇게 약식으로 간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의 고민 과제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과 같은 권력 구조로는 정치가 바뀔 수 없다. 권력의 재편이 필요하다.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다는 것만 오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많이 지금 투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오늘 사실은 호남 경제 제일 먼저 투표하니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인구 유출에 따른 호남 경제 어려움 제일 많았는데요. 호남 경제 융성론이라는 것을 오늘 사실은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서 도대체 호남의 경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점을 다뤄보고 싶었는데 너무 주제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기회로 2차 향후 과제로 남기고 대신 예고는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오늘 한 분 모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27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쓴 갬피스입니다. 갬피스 님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연구원 캠피스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지금 경제정책 연구하고 있고요. 강기정 의원님이 그 광주 호남 경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고민하시는 걸 옆에서 제가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 제가 보고 있는 지점하고 강기정 의원님이 고민하시는 지점이 맞닿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그 호남 경제 융성론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있었는데요. 의기투합하게 되었습니다. 그 높은 정치 참여율과 수준 높은 시민의식, 그다음에 민주화의 성지, 이거 광주의 닉네임 맞나요?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지표를 보니까 시원치가 않아요. 사실 시원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안 좋죠. 광주 호남 경제가요. 지금 뭐 지역 갈등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결국은 전 경제력 격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제력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그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비단 꼭 호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똑같은 상황이고 다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은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각자 도생이 답입니다. 익숙치도 않고 여지껏 있어 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지자체도 각자 도생해야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각자 도생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별 볼 일 없다고 버렸던 것도 다시 주워다 쓰고요. 그다음에 그 남의 것도 빼앗아서 씁니다. 물론 뭐 그것이 여러 가지 개방화나 이런 이름으로 포장돼서 들어오긴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신성장 동력이 될 만한 것도 찾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하는 과정 중에서 새롭게 그 산업구조 재편 현상이 벌어집니다. 즉 변화의 시기가 도래를 했는데요. 저는 호남이 그 변화를 선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만든 것이 호남경제 융성론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다고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호남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전부 다 정치적인 방법으로 너무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호남 출신 사람이 아니고 서울에서 어제 4시간을 운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글쎄요 여기서 지금 오늘 이 토론회장에서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글쎄 외부에서 이 호남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호남 경제 살리는 거 너무나 좀 깊이 고민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보니까 글쎄요 이래가지고 되겠나. SOC 산업 늘리고 공기업 유치하고
뭐 대기업 공장 끌어들여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호남 경제 융성론이라는 것은요,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산업 기반이나 물척들을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이제 호남 소외 현상을 치유하는 거, 이것을 넘어서 가지고 대한민국의 양극화와 지역 갈등을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호남의 정치적인 염원은 경제적인 어떤 융성을 통해서 실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호남 경제 융성론의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구경제 시스템에서 신경제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인데요. 이 호남 경제 융성론이 대한민국 경제 역사를 다시 쓰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첫걸음을 뗄 거냐? 1분 남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호남을 중심 기지로 해가지고 내수나 서비스 산업이나 이런 것을 국토 서부벨트에다가 그 자리를 잡게 하고 전혀 이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대한민국 경제가 수도가 서울이고요. 행정 중심 도시가 지금 세종시에 와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안을 합니다. 그 광주 전남이요, 대한민국 경제 수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은 시간 주어졌고 어려운 담론입니다. 다음번에 또 한번 기회 주시면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합니다. 원래 예고편이었습니다. 네, 도대체 호남 경제를 어떻게 융성하자는 거냐에 대한 예고편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투표 한 가지 빼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논의됐던 것, 저희 주최 측에서 준비한 의제를 뽑아봤습니다. 호남 살리기 7대 의제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호남 정치력을 복원해야 되겠다. 둘째는 광주 모델을 만들겠다. 셋째, 시대와 역사의 자산 김대중 정신을 이어가야 되겠다. 넷째, 인구 유입과 경제 융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자. 다섯째, 권력 구조의 대재편과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여섯째, 자치분권 제도와 완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6가지와 이런 것들을 해나갈 7번째인 호남 살리기 운동이 필요하겠다. 이 운동은 선언적 운동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만드는 지방 일꾼을, 지역 일꾼을 이번 6.4 선거에서 잘 공천하고 잘 뽑는, 그리고 그렇게 뽑힌 사람은 향후에 광주 모델을 만드는, 지방자치 모델을 만드는 그런 주인공으로 나아가자. 이런 어떤 7가지 의제를 오늘 선보이게 된 겁니다. 정말 무거운 주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오늘 1시간 30분 동안, 1시간 25분 동안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가 무거운 주제이고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방송 토론에 1시간 10분짜리, 60분짜리, 70분짜리 토론 주제입니다만은 오늘 어떻게 보면 주마 간산식으로 이렇게 오늘 1시간 25분에 걸쳐서 7개 주제를 터치만 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호남 살리기 운동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2가지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끝난다면 의미 있는 토론이 되지 않을 겁니다. 확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터로 가셔서, 동네로 가셔서, 집으로 가셔서 오늘 했던 얘기 계속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게 공론화입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선거라는 공간에서 공약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후보들이 스스로 이런 의제들을 반영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후보에게 이러한 것들은 지난번에 좋은 얘기 나왔는데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요구한다면 호남 살리기 운동이 훨씬 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자리를
해주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호남 살리기 문제를 가지고 앞서 인사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주의로 회귀한 것 아니냐, 참 저는 어려운 고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만 1월 3일 날 신년에 들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런 주제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과 의견을 언론인, 지역의 정치인, 지역의 학계, 또 운동하고 계신 분들, 지역의 의원님들, 많은 분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자. 누군가는 던지고 평가받고 이런 모습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투표 한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행사 어떠셨습니까? 좋았다면 1번, 별로였다면 2번, 잘 모르겠다 3번, 다시는 안 온다 그러면 4번도 있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종일관 투표 안 하셨던 그 40분, 이번에는 투표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토론해 주신 7분의 토론자, 그리고 오승용 교수님, 그리고 또 정말 끝끝내 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투표를 9번 다 해주시고 계신 400분에서 480분의 우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실은 늘 우리가 큰 토론회, 동원식 토론회, 그리고 일방식 토론회를 조금 더 극복해보자 해서 만드는 이런 자리였습니다. 별로였다 35분 감사합니다. 더 좋은 토론회 자리를 만들고, 이제 이 자리는 제가 아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35분에 만족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행사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